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 화요일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그 전에 대선 후보들은 공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사사건건도 앞으로 예비 후보들을 한 사람씩 초대해서 그들의 청사진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는데요. 동시에 2명의 후임 후보자까지 지명했습니다. 관련 내용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여야 합의안이 제출돼야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의 입장은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와 헌재 판결에 따라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런 입장을 같이 내놨죠.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우선 원영섭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입장이 바뀐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에 지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성명서를 거절해 냈던 거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임명을 하는 건데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게다가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사상적인 문제, 특히나 그 1987년 인민노련 창립 멤버로 활용하면서 선전과 교육을 담당했던 그런 이제 이력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따라 가지고 임명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뭐 말하는 그대로 그냥 그 더하고 빼고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명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이 임명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과 오늘의 발표 좀 입장이 다른 건지 궁금하네요. 그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결정에 따라서 임명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이미 2개월 이상 다 전국적으로 전 국민 다 알고 있는 내용, 확인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한덕수 대행의 이런 임명을 보건대 명백한 재판 개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됐다. 재판 개입이요? 얼마 전에 윤석열 탄핵 사건 관련해서 그 전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에 규정이 돼 있고 또 헌재 결정이 2차례나 났기 때문에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 상태가 매일매일 지속된다. 이런 얘기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때는 전혀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저희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이것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윤석열 탄핵 사건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명백한 재판 개입 행위를 오늘 임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뿐만 아니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도 한 권한대행이 지명을 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요. 자, 이번에는 이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유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언제든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이고 또 하나가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역시 진행 중인데 이런 점들을 고려했다. 또 한 번 누가 있니 없니 공석이니 정족수가 되니 아니 이런 논란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부연도 다른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이 있길래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지명 행위에 나아갔는지 저는 오늘의 이 지명 행위는요. 헌법을 농락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와 국민을 농락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게요. 그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 언론조차 이미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 보수적인 학자들조차 다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헌재에서 결정하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임명해야 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끝까지 미루더니 오늘 임명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반대급부로 저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마치 권한 없는 2명의 재판관 임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고 헌법적 권한을 훨씬 뛰어넘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다. 그렇게 저는 규정을 합니다. 일단 잠깐 제가 정정드리면은 뭐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이고 두 사람은 지명을 예. 한 거고요. 원현석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이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마은혁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과 예.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 심리 그 결정에 기각 결정을 하면서 이미 그 판례로서 그 권한대행이 지명도 하고 임명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 전에 고유한 이제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거는 판결에 나온 게 아니고 예. 그거는 일종의 관례처럼 존중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례들을 이제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보자 해서 들어간 게 이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권한대행 판결인데요. 네.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임명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회가 추천하고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게 그게 이제 그 헌법 위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임명을 해야 되는 거는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 지명이란 거는 임명보다 낮은 어떤 행위거든요. 임명을 하지 않는 것도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지명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 수준이 낮은 수준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했을 때 왜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냐 이게 쟁점이었어요.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 6인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2인을 해서 8인이 되는 건데 지금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 문영배와 이미선 이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7인이 됩니다. 예. 7인이 되면 만약에 한 명이라도 골석이 생기게 되면 6인이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7인으로 심리를 하고 6인으로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최소. 그러면 7인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소추에서 기각 판결이 난 것도 이미 8인으로 구성이 돼 있다. 2명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는 주요 이제 원인이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7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그거를 다시 8인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거는 따지고 보면 그 이미 헌법적인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무가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점에서- 예예 보충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전혀 다른 내용을 이제 섞어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던 내용은 국회가 선출을 했을 때 그 선출된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 선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고 예.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매우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 그런 대통령의 임명 권한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4월 18일 날 퇴임이 예정된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 후임에 대한 네네. 이것은 뭐냐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몫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야 될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권한대행이 이런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재판관 임명까지 권한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법률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한 차이가 있고요. 7인 재판관으로 심리와 의결이 다 가능하다는 것은 원 변호사님도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후임 재판관 2명이 빠져서 후임이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운영이 안 되거나 재판을 못하는 일은 없다. 그런 상황 하에서 네네. 권한이 없는 권한 대행이 이렇게 미리 알박기식 인사를 하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요, 한덕수 대행이 지난해 12월에 권한대행은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잠깐 듣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뭐 그때는 국회 몫이었고 지금은 대통령 몫 추천이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행사는 자제가 맞다라고 한덕수 대행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전례가 지금 일단 없지 않느냐. 또 하나가 이제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 지명 자체가 무효다.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해서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 했고요. 또 국회의장도 인사청문 요청을 안 받겠다 했거든요. 원현수 변호사님, 지금 이 중대한 고유 행사 자제가 맞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지명을 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옵니다. 근데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 행사를 자제해야 된다는 건 관례로서 인정을 받던 거고요. 네. 지금 이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중대한 고유권의 행사가 아니게 됐습니다. 아니게 됐고, 그리고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가 자기의 이제 헌법 구성권을 침해했다라고 해가지고 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지명권을 가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과연 국회가 그러면 지명권자냐? 굳이 이해관계자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대선에서 당선이 되는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대통령이 누구가 될지도 모르고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와가지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권한쟁의 심판을 넣을 수 있느냐. 권한쟁의 심판을 넣을 수 있는 일단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구하신다고 하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구해서 판결을 받아봐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의원님, 지금 권한쟁의 심판 해당이 되는가 하는 부분도 지적하셨고 또 하나가 의장께서 인사청문 요청을 안 받겠다 했는데 지금 이게 좀 헷갈려요. 대통령 몫이어서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청문회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 맞긴 하고 그런데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기도 해요. 인사청문을 이제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로부터 20일, 만약 20일 내에 청문 경과보고서가 작성이 안 되면 10일 기간 내에 이제 다시 한번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최대 30일까지 국회의 시간인데요. 그렇긴 하죠. 그것은 기산점이 인사청문 요청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왔을 때로부터, 그러니까 접수를 한 시점으로부터 이제 기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저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요. 지금 한덕수 대행이 과거에 작년 말에 저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으로서 행사하기가 어렵다. 근데 그때는요. 국회 선출 몫이었습니다. 국회 선출 몫에는 국회가 선출하고 나면 권한 대행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부분은 가능하다라는 게 이번에 헌재에서 확인이 됐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저런 정도의 형식적인 임명 권한도 권한 대행으로서 행사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몫입니다. 굉장히 고유 권한성이 더 강하고 실질적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저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더더욱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동일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권적권, 한적한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예. 좀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고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은 선출된 권력이냐 아니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요. 네네. 민주적 정당성에서 전혀 다른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의결 종족수를 150명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이 임명권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분 뭐 법조인다우시게 의견이 팽팽하시네요. 자, 그런데요. 한대행이 지명한 두 후보자 중에 이완규 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인물 아니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3 비상계엄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장관 이렇게 대책 모임을 가졌던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결정에 이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걸로 이렇게 소추가 됐냐면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그런 그 비상계엄을 막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게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관여 부분이 있다. 그거 가지고 지금 그 소추가 됐었었는데 네. 결정문에는 내란 행위가 인정이 되질 않았어요. 심지어 그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정계선 재판관도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거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없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 누구도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심지어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할 때 왜 국무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은 그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 다음 날 어디에 안가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한 게 그것이 뭐 내란 행위의 가담이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다. 맞지가 않을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그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을 넘어선 지명이기도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 자체도 좀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이완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휴대폰 바꾼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합니다. 예. 휴대폰 바꾼 사실은 있지만 그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거든요. 과연 그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폰을 왜 바꿨을까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계엄이 이루어지고 바로 다음 날 핵심 측근들이 그것도 삼청동 안가에 모여가지고 어떤 논의를 했는데 단순한 저녁 식사 모임이었다. 어떤 국민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 건의 내란 혐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증거인멸 고발도 이루어진 피의자 신분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 공정한 재판, 본령으로 하고 본질로 하는 기관입니다. 과연 이런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파면된 대통령의 신분이었던 윤석열의 최측근이 네. 이렇게 지명되고 임명되는 절차가 어떤 국민이 수긍할지 이해가 어렵고요. 네. 이 지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윤석열이 파면되고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주말 경과하면 사실상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한덕수 대행이 이 두 명의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독자적인 판단으로 검증하고 지명까지 나아갔을지 네. 이 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뭐 저희는 공식 코칭을 쓰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일 화요일에 21대 대통령 선거가 확정이 됐고요. 예비 후보 등록은 이미 시작이 됐지만 정식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간입니다. 후보자로 등록을 하려면 다른 공직은 5월 4일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려놔야 하고요. 5월 1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게 선거운동이 되어 있습니다. 29일, 30일 이때는 또 양일 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일정을 또 보셨고요. 그러면 조기 대선을 앞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호 당원 내란숙의 윤석열 징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위헌 정당 확정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후보를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께 천명하십시오. 이미 이재명은 당을 1인 독재 체제로 만들었고 국회를 일당 독재 의회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여 대통령까지 되려고 합니다. 즉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 권력을 휘둘러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어떻게 낼 생각을 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국민의힘의 1호 당원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계엄과 내란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계엄에 대해서도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 제대로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은 안 된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이 파면은 기각 또는 각하돼야 된다라고 파면 선고 당일까지도 주장을 했던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렇게 위헌정당이라고 규정을 한 거고요. 예. 헌법 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돼 있거든요. 저는 이 조항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런 정당이 과연 국민의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고 선택을 받아야 될 대통령 후보를 내고 그 대선의 장에 같이 나오는 게 맞는 거냐. 예.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어떤 입장이에요? 윤석열에 대해서 1호 당원이지만 우리가 내란 수의 피고인으로 계엄을 일으켰던 장본인으로 같이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제명, 출당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예.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고통을 가중시켰던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평가와 성찰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는 하에서는 과연 국민적 평가를 받을 대선에 나올 자격이 있는지 네. 저는 의문입니다. 원 변호사님,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려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예. 그 거부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다수석, 예. 최소한 이거를 저지시킬 수 있는 의회의 폭정을 저지시킬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요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라도 되면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사라지는 거고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탄핵 결정문에도 보면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정 마비에 대한 판단권을 인정을 하고 네. 그런 고심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비상계엄이라는 수단밖에 없었냐. 국민투표 부의권이나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 뭐 어쨌든 조금 더 비상계엄과는 강도가 더 낮은 그런 이제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냐라는 걸 그걸 인정하면서 조금 네네. 과했다는 취지로 지금 그 탄핵 파면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국정문란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내란죄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예.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 파면 결정, 그 징계 결정을 하는 거다라는 건 민주당도 항상 이야기를 하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정당 해산을 원하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면 각각 지금 대선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요, 안철수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요. 김문수 장관은 오늘 장관직을 내려놓고 내일 출마 선언을 예고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14일에 출마 선언을 예정 두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모레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대 뭐 15명 출마설까지, 물론 나중에는 한 명으로 귀결되겠지만은 이 말을 자체는 지금 절대 강자가 없다, 뭐 이런 방증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 대통령께서 지금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어떤 뭐 본인들이 차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도 활동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원탑 그 최고 권력자가 있는데 뭐 2인자 이하가 움직인다라는 게 보통은 이제 정치판에서는 불가능한 행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일종의 그 수면 아래 선거 운동을 그 정도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고 뭐 각각 인물들 뭐 다 그 전에 뭐 홍준표 시장도 과거에 이제 대선 후보였고 네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 경선 단계에서도 막상막하에 또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뭐 안철수 의원만 하더라도 영원한 대선 후보죠. 그리고 김문수 장관도 이번에 이제 사퇴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독보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서 또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한 명으로 수렴되고 그분이 또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 살펴보고 또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조사입니다. 일단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라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 19, 김문수 장관 15, 홍준표 시장 13, 한동훈 11, 오세훈, 안철수 순으로 이렇게 응답률을 보였고요. 반면에 그 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좀 한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문수 장관이 23%였고 쭉 보시면 유승민 전 의원 4%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일단 이번 조사 방식 무선 전화 면접 93.85%와 유선 전화 면접 6.2%입니다. 표본 오차 95% 진료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자, 일단 뭐 상대당이긴 하지만 이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두 결과 뭐라고 좀 보면 될까요? 이게 민심과 당심의 차이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저 여론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거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의 차이를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게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심과 당심이 상당한 괴리가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예를 들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고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하면 아까 그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렸고 정말 나와서는 정말 이 내란과 계엄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거리두기를 하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사죄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극우 세력, 소위 아스팔트 세력에 호소하고 거기에 기대해서 여러 가지 언동과 행보들을 가져갔던 측면이 4개월 동안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성적으로 좀 돌아보면서 선거 국면에서는 적어도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이 애초에 표방했던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의 기치를 좀 제대로 내걸고 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선거 국면에서 말하자면 기존에 보여졌던 행보, 점점 극우화되는 이런 행보로 간다라고 하면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원 변호사님, 간략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보라. 유승민 전 의원만 봐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민심과 당심의 괴리라고 하기에는 예. 지금 좀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김문수 장관이 23%로 1등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도 아닌 다른 그러면 세력은 뭘까?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을 넣었을 때 유승민 의원이 19%로 1등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이 나서가지고 그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는데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그게 과연 적절한지 알 수가 없고요. 이 여론조사의 그래프만 볼 때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그 여론조사가 비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비율에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역선택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네. 그것을 밝혀주는 여론조사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여론조사 방식은 무선전화 면접으로 전 국민 19세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민주당 진영에서 유력 대권 후보로 꼽힌 인물은 역시 뭐 이재명 대표일 건데 이 대표는 내일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다음 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여론조사와 같은 조사 방식이었거든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라는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40%, 김문수 장관 7%,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시장 순으로 각각 4, 4, 3 이렇게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엔 원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요. 없다 혹은 모른다, 무응답 이 24, 6해서 합치면 30% 달한다는 점. 그러니까 이 말은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부동층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결정이 일어나면서 적어도 이게 그 민주당 지지층은 좀 밴드웨건이 생겼다고 보여져요. 네네. 그 외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 분석이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40% 수준 그리고 이제 부동층이 30% 정도 있다는 거는 네네. 좀 눈여겨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막상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이 어느 정도였냐면 문재인 대통령 외에 그러니까 예. 안철수 후보와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합산보다 그 지지율 득표율이 적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과연 그러니까 탄핵이 된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그 후보가 가지는 득표율로 수렴이 되는 거지. 그것이 또 한 번에 획기적인 역전으로 또는 이제 신장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보여준 사항입니다. 네, 이 의원님 지지 후보 없다, 모른다, 응답 거절하니 30% 어디로 갈까요? 아직 이제 선거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아서 예. 이런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이 들어가고 경선과 이런 본선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 비중은 좀 더 축소되면서 이제 네. 어떻게 수렴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 하에서 뭐 어느 정당 어느 후보한테 뭐 이 지지가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고 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율을 시작한 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가져온 직후인 지난 2월 말이라는데 늦게 알려졌습니다. 2월에야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가져온 것도 뒷말이 많던데 일단 의혹의 핵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2대 총선에서 명태균 씨 요청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느냐라는 건데 관련 발언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네네네. 그렇게 하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자,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건이 지금 선관위 수사 의뢰 이후에 9개월이 지나서야 첫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늑장 수사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앞서 답변 좀 짧게 비교적 하신 이용호 의원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소위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가요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결국은 검찰 내에서조차 창원지검에 있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온 이후에도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지지부진하고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첩한 이후에 소환 조사를 조율했다라고 하는 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과연 적극적인 수사를 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물타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전반적인 수사 내용과 절차 진행 과정을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특검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막고자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실체 진실을 분명하게 좀 드러내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네. 특검을 통한 명확한 가감 없는 이런 수사들이 좀 진행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 변호사님 지금 수사 의지가 있는가 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뭐 오세훈 시장도 소환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선거라는 게 그 여의도 정치판에 있다 보면 여러 사람들 뭐 이런 정치 브로커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하고 뭐 특히 뭐 대단한 거래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선거를 하다 보면 싫은 소리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그 도와주겠다는 게 뭐 도움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그걸 떠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 예의상 이빨린 소리 하는 경우는 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명태균 저분이 구속되지 않는 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그 현 정부와 무슨 그 당시 대통령 부부와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속됐고 그 이후에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대통령 부부와 관련이 있는 게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고 오히려
다른 분들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건 뭐 누구나 예외 없이 그게 어느 정치인이든 뭐 정치인이 아니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수사를 철저히 해서 단죄를 하는 게 맞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김 여사 관련한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고가 가방 사건, 수수 사건은 여전히 그 논란이 좀 남아 있는데 이 의원님, 이제 뭐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공천 개입 의혹 조사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이 부분도 여러 건의 고발이 이미 된 상황이 있고요. 예. 공천 개입 또는 이런 선거 개입 또는 국정농단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명태균 게이트의 어떤 내용으로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 특정이 돼 있고 또 일부는 또 고발된 사건들도 상당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예. 또 이런 사안 말고도 지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소위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관련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분명하게 가감없이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 변호사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가감없이 이 전 분야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셨습니다. 체포 과정에서는 이미 주기현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기본적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성립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위법한 공무가 불법 체포라든지 독직폭행이라든지 이런 그런 수사기관의 좀 위법한 업무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공수처든 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가담했던 그런 수사기관들이 도리어 반대로 이제 이렇게 혐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예. 그리고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기소가 안 됐던 사건이고 지금 이제 무혐의가 난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새로 이렇게 고소 고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절차 내에서 그렇게 이게 뭐 다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데 이거를 쟁점화 시킨다는 건 정쟁적인 목적도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